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 모의고사 두 번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회에서 한번 봤는데, 이제 우리가 25가지고 전 과정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까지 포함해가지고 지난번 모의고사 1회하고 요번 요 2회 요거 해서 전체 한 50문제 가지고서 전체 그러니까 결국 뭐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다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히 다 풀어보시고요.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것은 어때요? 잘 풀렸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여러분 시험 보시고 나서 득점률, 정답률이 어느 정도 나왔냐.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 60% 나왔다. 하게 되면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보완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이제 문제를 보면 수요 공급 함수를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이제 좀 독특하죠. 다른 문제는 바로 그냥 수요 공급 함수 주고 탄력도 구하라. 그런데 이렇게 함수를 주고 소득 탄력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탄력도 계산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수요 가격 탄력도는 그죠? 주어진 함수,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해야 되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절대치 QDP 그 다음에 Income Elasticity 소득 탄력도죠. 얘는 주어진 수요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하면 되죠. 그리고 원래 수요량, 원래 소득, 교차 탄력도, 관련자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럼 이제 X제 중심이다. 여기 X제 수요 함수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쵸. X제로 표시된 수요 함수, 얘를 Y제 가격으로 미분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변하기 전에 수요량, 변하기 전에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는 지금 수요 함수, 공급 함수는 그냥 간단하게 됐는데 수요 함수가 2의 M, 이게 소득이죠. 여기서 이게 M, 소득으로 표시됐어. M으로 미분하고 M 대입하면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제 가격을 여기서는 PR이라고 표기했죠. Relative Good. 그래서 관련자와의 가격이 이렇게 표시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탄력도를 쭉 구하려고 하면은 각각의 함수 미분하고 요거 구해야 되죠. 요게. 수요량이 계산되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수요량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쭉 제시되어 있죠. 소득이 M이다. 20이고요. 관련자와의 가격이 5. 그 다음에 이제 공급함수가 이것도 120 플러스 2P에 빼기 3S 했죠. S는 저장 비용이란 말이에요. 저장 비용이니까 비용은 공급의 감소 요인,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어 있죠. 근데 지금 요게 저장 비용이 10원 들어간다, 그지? 그러면 일단은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죠. 풀어봐야 되니까 어떻게 풀을까요? 요거 대입하게 되면 되니까 120 상수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10이니까 마이너스 30 돼야 되겠죠. 그래서 90 플러스 2P가 되고 요거 대입해야 되죠. 소득이 지금 20이고 요게 5 그러면 요거 40 5, 4, 20 합쳐서 60 되겠네요. 20 40 60 여기다 감안해 보게 되면 365 빼기 3P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귀찮지만 이렇게 쭉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균형 가격이 도출이 됐죠. 55 나왔고 Q가 200이다. 일단 여기까지 구해야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실제 나왔다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야, 이거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그렇죠? 실수하면 큰 야단이죠, 이거.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소득 탄력도를 구해라. 그렇다면 수요함수니까 소득 탄력도 어떻게 해야 돼? 수요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해야 되죠. 소득 미분값이 앞에 2 곱하고 지금 현재 수요량 계산됐죠. 200개. 지금 현재 소득 20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그치?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플러스 값이네요. 분모 200, 분자 40이니까. 근데 1보다는 작으니까 얘는 필수품이다. 뭐까지 물었다면 그렇게 되겠죠. 다른 거 해볼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교차 탄력도를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수요함수를 이걸로 미분해야 되죠. 수요함수를 관련제 가격 미분해야 되니까 요게 4.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수요량, 지금 현재 관련제 가격 5.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면 플러스 값이네요. 그러니까 관련제하고 X제하고는 지금 서로 대체 관계에 있겠네요. 그 다음에 가격 탄력도를 구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 마이너스 3의 절대치. 그 다음에 수요량 200개. 그렇죠. 지금 현재 도출된 가격 55. 이게 풀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서는 묻지 않았습니다만 공급의 가격 탄력도 균형에서 구해봐라.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요거잖아요. 자, 공급 함수를 가격으로 미분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공급량하고 가격인데 공급 함수 요거죠. 가격으로 미분한 값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입해야 되죠. 지금 현재 공급량은 균형량 요거 200개 되겠죠. 200,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 55.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계산 문제니까 한번 꼭 챙겨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세금 부과하는 문제죠. 우리 1회에서 보조금이야. 공급자에게 부과할 때, 수요자에게 부과할 때 보조금. 여기는 지금 종량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처럼 지금 맞아 아무 말이 없으면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걸로. 근데 역시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보면 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결론은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마찬가지죠. 자, 눈으로 그냥 한번 볼까요? 문제에서는 수요 곡선은 QD 120 빼기 P. 근데 사실은 이게 수요 함수죠. 그럼 얘를 곡선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해설 봐주세요. P 이퀄 120 빼기 Q. 공급 곡선 QS 이퀄 2P니까 P로 정리하면 0.5Q. 원점에서 우상향하는 직선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균형점,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보면 이제 수요곡선이 120에서 기울기 1, 여기 120 되겠죠. 그리고 공곡선 구해보니까 원점 출발 기울기가 0.5. 그럼 먼저 이제 균형부터 찾아야 되겠죠. 이 두 개에 의해서 균형부터 찾아봐. 그래서 보면 수량이 80이고 가격이 40 나왔네요. 80, 40인데 자 이제 세금 부과해. 그럼 세금은 일반적으로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것인데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될까요? 종량세 부과니까 종량세만큼 상방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돼? 세금 부과 전 공급 곡선에다가 종량세 절편 플러스 시키면 되겠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세금 30원이니까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 식은 그렇죠. 30 플러스 0.5의 Q. 그래가지고 균형 구해본단 말이에요.
그 새로 한 번 또 계산해 봤어. 그랬더니 수량은 60이고 가격이 60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40에서 30원 종량세를 매겼는데 가격이 20원 올랐으니까 이건 소비자가 부담한 거죠. 그리고 보세요. 시장 가격 60원 받았어. 근데 세금 30원 내야 돼요. 30원 빼게 되면 자, 여기는 30 되겠죠. 그러면 조세 납부 후에 공급자가 받은 가격이 30원이라는 거니까 원래 40원 받고 팔았잖아요. 조세 부과하고 30원 된 셈이니까 요건 10원, 40원, 30, 요 10원은 생산자가 부담한 것이다. 그쵸? 그리고 잉여 변화인데 자 보시면 소비자는 가격이 20원 오르고 수량이 80, 60 줄었죠. 요게 소비자 잉여 감소죠. 생산자는 60원 받고 팔다가 실제로 받은 게 30원이 됐고 줄었으니까 요 면적이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인데 근데 우리가 요거 알죠. 요게 60개에서 30원 곱했으니까 텍스 따라서 자중손실은 요 삼각형 면적이 된다. 그쵸? 자, 근데요, 이 똑같은 문제를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는 또 요걸 생산자에게 전가하려고 하겠죠. 즉, 내가 지금 내던 가격보다, 그쵸? 세금, 낸 만큼 싸게 사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분석한다면 수요 곡선의 절편이 그렇죠. 30만큼 감소. 그래서 새로운 균형 찾고 분석하면 결과는 똑같은 것이죠. 꼭 계산 한번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비자 균형, 무차별 이론의 소비자 균형에 대한 질문인데, 자, 보세요. XY 소비할 때 요거 예산선이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 접점에서 소비해야지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A와 C점을 묶고 있죠. 아주 뭐 전형적인 문제죠. 그럼 이 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 기울기, 한계 대체율. 자, 요 하얀 거, 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X 상대 가격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볼까요? 1번 지문입니다. 농산품 표시 반도체 상대 가격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게 반도체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농산물이니까 자, 보세요. 기울기가 Y 수량으로 표시한 X 상대 가격. 그렇다면 여기서는 농산물 수량으로 표시한 반도체 상대 가격. 그쵸? 2분의 1이다. 맞죠? 아, 왜 2분의 1이에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이게 절편이 5가 되고 이 절편이 10이니까 기울기 0.5가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무차별 곡선 따라 아래로 이동할수록 농산물 대비 반도체 주관적 가치. 이게 뭘까? 요 무차별 곡선으로 보시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죠. 한계 대체율은 X 늘릴 때 줄이고자 하는 수량이죠. 그래서 요것의 의미는 뭐지? Y제 수량으로 표시한 X제 선호도. 이걸로 보면은 농산물 수량으로 표시한 반도체 선호도. 근데 지금 균형점 여기에서는 0.5니까 그래서 나는 X 반도체 하나 더 소비하기 위해서 농산물은 반 개만 줄이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사람은 농산물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원점에 볼록하니까 열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점점 커진다. 그 X제 선호도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2번. 그렇게 이동할수록
반도체의 주관적 가치가 작아지고 있다. 그렇죠? 틀렸죠? 맞죠? 3번입니다. A점에서는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러니까 한계 대체율이 예산선 기울기보다 크고 B점이 균형이고 5번. 반도체 가격이 내리면 새 균형에서 농산물 소비량이 감소한다. 자, 요게. 근데 가만 보면 1, 2, 3, 4번은 다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객관식 문제 풀 때는 5번,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5번 얘기는 뭐냐면 이거 얘기예요. 자, 반도체 가격이 쭉 내려. 그럼 요거 우리 수요곡선 도출할 때 그 그림이죠. 그럼 반도체 가격이 쭉 내릴 때 소비자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해 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연결한 게 PPC였죠. 근데 보세요. 반도체 가격이 내릴 때 농산물입니다. 소비량이 여기서 여기 갈 때 농산물 소비량이 줄어들다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내려서 균형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때는 오히려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내릴 때 새 균형에서 그 소비량이 더 감소한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한번 더 그려보면 더 내릴 때 균형점은 최초 여기인데 균형점은 이 위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증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건 단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답이 5번입니다. 자, 4번.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콥도그로스 생산 함수에 대한 이해. 콥도그로스 생산 함수. 요거는 잘 봐야 되겠죠. 자, 콥도그로스 생산 함수는 거기 있는 것처럼 자, y 이퀄 a에 k에 l.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렇게 했었죠. 요걸 알파, 요걸 베타 이랬고 요 함수의 특징은 알파, 베타의 합이 1이었잖아요. 그때 이 함수의 특징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이 함수는 그죠, 노동과 자본을 똑같이 람다배 늘릴 때 알파, 베타 합이 1이 되면 생산량도 딱 람다배만 증가하는 1차 동차죠. 그래서 이 콥도그로스 함수가 우리가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생산 함수인데 1차 동차 규모 보수 불변이다. 이 함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람다배 상수 요만큼 늘리면 생산량도 딱 그만큼만 증가한다. 그 다음에요. 수학 체감 법칙을 만족하는 생산 함수다. 그러니까 자본 묶어두고 노동만 늘릴 때 노동의 한계 생산성 감소하고 요거는 노동 고정이고 자본만 늘릴 때 역시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감소. 그러니까 단기 물리 법칙 수학 체감을 만족하는 생산 함수고 그 다음에 요건 나눠본 게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요소 대체 비율이죠. 노동 늘릴 때 자본 줄이는 비율이고 근데 요거는 이제 중간과정 생각해도 좋습니다만 한번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요거 구해서 그렇죠? 해보면 되는데 노동을 등량선상에서 노동을 자꾸 늘리고 자본 줄이게 될 때 줄여나갈 때 한계 기술 대체율이 점점 체감한다. 그러니까 뭐요? 그렇죠? 등량선이 원점에 볼록한 생산 함수야.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속성은 수학 체감 만족하고 한계 기술 대체율 체감하고 규모 확대는 보수 불변이고 요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특징을 조금 더 봐줘야 되는데, 여기서 알파, 베타의 의미죠. 알파, 베타는 생산의, 그쵸, 산출의 노동 탄력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몇 퍼센트 늘릴 때, 그쵸, 생산량 몇 퍼센트다. 만약에 얘가, 우리 여기서처럼, 지금 K가 0.4죠? 아니다. K가 0.4고,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0.6이 되는 거죠. 요건 생산의 자본 탄력도예요. 베타가. 자본량 늘릴 때 생산량 얼마. 이게 바로 베타 값이 되더라 이거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베타가 0.4, 알파가 0.5 그러면 어때요? 자본 1% 늘리면 생산량은 0.4. 노동 1% 늘리면 생산 Y는 0.5% 증가한다. 이걸 의미하게 되고 또 하나 의미가 있었죠. 이거 기억나요? 이거는 노동소득 분배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체 총생산에서 노동, 근로자가 분배받은 몫의 비율이 0.6. 이거는 자본소득. 이걸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저게 생산함수라면 저 나라는 전체 GDP를 근로자가 60%, 자본가들이 40%를 분배받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곱도로서 함수에 대한 얘기니까. 자, 읽어볼까요? 가.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곱도로서. 그 다음 얘기가 보시면, 그 다음, 얘를 시간 변화율로 바꿔보게 되면 경제 성장률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 경제 성장률인데,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수업 중에 했던 거 생각해보면 저기다 로그를 취하고 그걸 타임 t 미분 그럼 변화율 얻을 수 있었죠. 이렇게 변화율로 전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본이 1% 증가할 때 베타, 우리 요 예선 지금 0.4죠. 노동이 1% 증가할 때 0.6이야. 그런데 문제대로 해볼까요? 지금 자본 증가율이 3%래. 3. 노동 증가율이 4%. 그럼 보세요. 요게 1.2%, 2.4% 합쳐서 3.6%죠. 그럼 요건 뭐야? 노동과 자본이 3%, 4% 증가해서 증가한 것인데 지금 경제 성장률, 요거 실질 GDP 증가율이죠. 경제 성장률은 5%. 그러면 나머지 3.6 뺀 1.4 요게 바로 요거죠. 요걸 우리가 기술 진보율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요거를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그래서 GDP 증가다. 그 다음에 먼저 보면 노동 자본소득 분배율이 0.4, 0.6이고 이제 다가 재밌는데요. 다는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다의 지문은 뭐 자본의 한계 생산은 1인당 자본에 비례한다. 그럼 1인당 자본이 요거잖아요. 비례할까요? 아까 여기처럼 노동 투입량이 그대로고요. 자본만 늘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학체감 하게 되니까 얘 그대로 얘 늘리게 되면 줄어들게 되죠. 그렇다면
요 비율이 증가했다. 고정 증가했으니까 이게 증가하겠지. 그때 NPK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반비례. 그렇죠? 자본 노동 비율이 커지게 되면 NPK는 오히려 감소하게 수학 체감 방식 만족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시험에서 잘 나잖아요. 그리고 요거 아주 조금 미흡하다 생각하시면 우리 교재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5번 문제는 완전 경쟁, 공급 곡선 도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출제 확률 100%. 그래서 봐주셔야 되죠. 이거 한번 볼까요? 완전 경쟁 기업의 특징은 AC, AVC. 자, 이 수직거리가 AFC였죠. 그 다음에 MC 곡선이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 프라이스 테이커인데 만약에 이 시장 가격이 여기다. 그럼 프라이스 테이커 이 가격이 뭐가 됐죠? AR이고 MR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이 가격이면 좋아요. 왜? MRMC 여기서 생산했는데 이윤극단 조건 평균 비용보다 높죠. 초과 이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초과 이윤. 그러나 만약에 시장 가격이 내려서 AC 최저점하고 일치하더라. 그럼 이윤극단 조건 MRMC 여기서 생산할 때 가격하고 평균 비용이 같죠. 그러니까 요점에서는 어떻게 돼? 초과 이윤 없죠? 정상 이윤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이 더 내려서 P2 수준까지 내렸다. 그럼 이게 AR, MR이 되죠? 그럼 이윤극단 조건 MRMC 여기서 생산하되 자, 이 경우는 어때요? 그렇죠. 평균 비용은 더 높아. 그렇죠. 가격보다 평균 비용이 높으니 요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났죠. 예?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러나 생산은 계속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게 평균 비용이야. 가격이야. 평균 가변 비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높아요. 그러면 가격이 AVC보다 높아. A씨보다는 작아서 손해를 보지만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수량을 곱해보면 총 가변 비용, 총 수익 이렇게 되니까 이 차이가 고정 비용이었죠. 그래요. 그러니까 총 가변 비용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요만큼 고정 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지. 문 닫으면 고정 비용 전체 손실인데 생산하면 요 차이만큼 그 손실액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장 가격이 내려갔고 여기까지 내렸다. 그럼 이제 괴롭죠. 이때 MRMC 여기서 생산했는데 평균 비용보다 이만큼 손해를 보는데 이때는 상황이 어떻게 되지? 이걸로 보시면 그렇죠. 이때는 문 닫아야 돼. 물론 손해를 보고 이제 조업 중단, 생산 중단. 왜냐하면 그렇죠. 이걸로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가격이 AVC하고 같죠. 손해를 봤는데 요거 어떻게 돼? 지금 열심히 생각했는데 생산했는데 총 가변 비용하고 총 수입이 같죠. 이제 견딜 수 없죠. 만약 가격이 요거보다 1원이라도 내리면 그때는 그렇죠. 가변 비용 반도 못하니까 수입이 그래서 이게 조업 중단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한 결론은 가격과 수량이 MC 곡선에서 결정되고 있죠.
얘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이고, 요 밑에선 생산 안 해. 그 조업 중단이니까. 여기죠. AVC 곡선 위, MC 곡선, 요게 공급 곡선이 되고, 요거 수평합한 게 시장 전체의 공급 곡선이다. 그런데 이제 5번 한번 읽어볼까요? 요걸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 또 이렇게 됐네요. 평균비용 95,000원, 평균 고정비용 10,000원. 그러면 평균 가변 비용은 얼마예요? 그렇죠. 평균 비용에서 평균 고정비용 뺀 게 가변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10,000원 빼게 되면 85,000원이죠. 그러면 이거잖아. 이때는 손해보면서 하죠. 지금 평균 비용이 95,000원이고 AVC는 여기에서 평균 고정비용 뺀 값이니까 얼마가 됐다고요? 10,000원 빼니까? 네, 85,000원이네요. 가격은 요거보다 높아야 되죠. 요거보다는 작을 때 손해보면서 생산한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값을 찾으면 되겠지. 3번인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뭐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문제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문제는 어때요? 정말 다양한 형태로 계산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은 아이쿠 이게 뭐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독점의 단기 균형입니다. 독점 단기 균형 문제는 이제 1차 모의고사에서도 한번 슬쩍 스쳐 지나간 주제인데, 그려봅시다. 수요곡선이 P 이퀄 10 빼기 2Q, 그 절편이 10이죠.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여기 절편은 5가 되겠지. 비용 함수가 이거 총비용이죠. 근데 공급곡선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MC잖아. MC를 구해봐야 되는데 미분하면 MC 얼마가 되죠? 2Q가 되나요? 2Q가 아니라 Q. 그리고 원점 기울기 1이 되는 것이죠. 이게 MC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이에요. 자, 그럼 독점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죠. 완전 경쟁이었다면 여기 전에 여기에 공급 곡선의 의미를 갖게 되니까. 근데 독점이니까 이제 공급 곡선 아니고 그냥 MC일 뿐이죠. 그러면 이인극타 조건 MR, MC란 말이야. MC는 주어져 있는데 MR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독점은 프라이스 메이커야. 그러니까 시장 수요곡선. 이거 전부 저 혼자서 공급하니까 얘가 뭐가 됐죠? 이게 평균 수익 곡선이 된단 말이야. 수요곡선이 평균 수익 곡선이다. 그러면 MR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은 기울기가 2배가 됐었죠. 10 빼기 4Q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1차 모의고사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MR은 총수입 미분값이죠.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까? 평균 수입이 요거니까 가격에다가 단위당 수익 수량 몇 개 했냐? 여기다 단위당 수입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Q. 근데 AR이 10 빼기 2Q. 그래서 10Q 빼기 2Q 제곱이니까 이거 미분해서 구하면 되는 거죠. 10 빼기 4Q.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혹시 계산에 이 과정이 필요하다면 총수입 함수 구해서 미분하시고, 여기는 그럴 필요 없잖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기울기 2배. 자, 이은극타 조건. 요건데 MR이 나왔죠. 10 빼기 4Q. MC는 Q죠. 그래서 자, Q가 도출되겠지. 2로 나오나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가격은
그렇죠. 가격은 시장 수요 곡선에 대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수량 구해야 되는데 이게 수요 곡선이니까 Q 2개 4 빼서 6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완전 경쟁 독점될 때 뭐 잉여 변화를 구해봐라. 그러면 자중손실이 발생을 했었죠. 요 면적이 자중손실 구할 수 있죠. 최초 여기서 요거 빼고 요거 높이 곱한 다음에 요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봤죠 우리.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거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잉여 변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가격차별이죠. 가격차별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격차별. 3차, 2차, 1차였죠? 3차는 시장을 두 개로 나누어. 근데 탄력도가 큰 시장에는 어떻게 되죠? 싸게. 비탄력적 시장에는 비싸게.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수익, 매출력을 늘려서 하는 것이죠. 요거는 가격을 3개 내지 뭐 4, 5개 이렇게. 요거는 가격 딱 2개 요거죠. 근데 요거는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가격을 높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탄력도보다는 선호도. 그래서 우리가 전기 얘기했었잖아요. 전기. 어떤 분들은 뭐 전기 절약한다고 집안에서 보이면 됐지 뭐 불을 자꾸 안 켜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환하게 놓고 뭐 영화도 보고 TV 다 켜놓고 돌아다니고. 그거는 전기 선호도가 높은 사람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그 구간을 정해놓고 거기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2차 차별은 이제 선호도고, 1차 차별은 완전 차별이었죠. 개인별로 받아내. 그럼 완전 차별을 이해하면 아주 좋은데요. 아까 저기 독점이죠. 시장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고 완전 경쟁 여기 균형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독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AR 곡선이 되고 이게 그냥 독점 겹의 MC 공곡선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MR AR의 기울기 2배 이렇게 됐잖아요. 가격 차별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생산하고 이 가격인데, 자, 완전 차별의 의미는 뭐 있죠? 개인별로. 그러니까 공급자가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80명 생산량은 줄었는데요. 독점될 때 개인별로 지불용의 가격을 다 받아낸다 이거예요. 다 받아내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독점 생산량보다 더 늘리겠죠. 왜? 81개 했을 때 지불용의 가격보다 한개 비용이 싸. 그러니까 계속 늘리면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그래서 완전 차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량은 완전 경쟁 때만큼 생산하게 되죠. 그러면 아까 저기 요만큼이 그렇죠, 자중손실이었는데 이 자중손실이 사라지게 되죠. 이게 해소되니까 소셜 월페어는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게 완전 경쟁이라면 이 가격에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예요? 소비자 잉여죠. 그러니까 결국 완전 차별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 잉여는 증가하는데 소비자 잉여를 싹 뺏어갔지. 이렇게 두고 봅시다. 그럼 가격 차별 틀린 걸 찾아라. 1번입니다. 이급 차별은 정보 비대칭과 무관하다. 이게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비대칭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전기의 선호도가 높아. 이 사람은 전기 나 뭐. 그럼 전기 선호도가 높다는 사람은 뭐예요? 많이 소비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전기 좋아하는 사람, 전기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금 구간을 정해놓고 받아낸다.
틀렸고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저 1차 모의고사에도 있었습니다만은, 혹시 1번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 쭉 봐서,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죠. 2번. 가격, 탄력성, 특성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할 수 없다면 차별할 수 없다. 3차 차별 얘기죠. 가격 두 개로. 3번은 가격 차별의 원리입니다. 가격 차별 원리. 요거지. 두 개 시장인데 이인극대화 조건 MR이잖아요. 근데 A 시장하고 B 시장하고 어떻게 돼요? 수요가 달라. 탄력도가 달라. 그러나 MC는 똑같죠. 이 시장 저 시장 똑같은 물건 파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시장별로 이인극대화 조건, 그러니까 MR 해서 차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인극대화 할 때 조건입니다. 4번 1급 차별, 소비자행위 하나도 없는 거죠. 완전 차별. 5번 그렇죠. 가격 차별할 때 경제부생이 증가할 수 있다. 왜? 차별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시장 생산,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2차, 3차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가격 차별하지 않고 이거 받을 때에 비해서 차별하게 되면 하나는 높은 가격, 하나는 싼 가격.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가격 차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자중 손실의 크기가 줄게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소 시장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유가 없어가지고 요소 시장을 간단하게 다루는데, 여러분 요소 시장 얘기는 우리 문제 풀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은 특히 요소 시장, 노동경제, 노무사 시험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1회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수요 독점 얘기를 했는데요. 8번은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완전 경쟁입니다. 노동시장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 문제 나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값, 물류, 개별 회사입니다. 개별 회사가 얼마 임금 측정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인극대화 조건 MFC equal MRP죠. 그리고 생산물 시장도 완전 경쟁이라면 두 개가 같죠. 얘는 MR에다가 MP 곱한 거고 가격에다가 MP 곱한 것이에요. 같은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MRP로 줬죠. 그냥. 그러니까 생산물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렇다면 생산물이 완전 경쟁인지 불완전 경쟁인지 모르니까 그냥 제시된 대로 이것만 갖고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면은 노동 공급 곡선식을 줬어요. 보세요. 노동 공급이라고 하는 게 공급곡선이 절편이 800이고 기울기가 10이 되는 거죠. 노동 공급 곡선이 800 플러스 10의 L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개별 기업의 MRP, 그쵸? MRP가 그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MRP 곡선은 2000 빼기 10L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이디어가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럼 시장에서 요소 가격이 결정되게 되면 이게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니까 시장 임금이 MFC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고용이 될 텐데, 여기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MFC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도 총 요소 비용 미분값이 MFC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요거밖에 없으니 아이디어가 팍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노동의 총 요소 비용 구하고 그걸 미분해야 되겠다. 그럼 이거 한번 봐봐. 총 요소 비용, 노동 고용에 따른 총 요소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1인당 임금 아니야? 1인당 임금. 그러면 노동을 투입하게 되면 몇 명 투입할 때 임금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게 노동에 따른 총 비용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800 플러스 10L이고 곱해. 이게 노동에 따른 총 요소 비용이다 이거지. 그쵸? 이 아이디어. 그럼 됐죠. 그럼 미분하면 되니까 MFC는 얼마일까요? 미분하면 800 플러스 20의 L이 돼요. 그러니까 요건 지금 이제 수평은 아니죠. 요거로부터 도출돼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바로 구하면 되죠, 뭐. 그렇죠. 이인극다 조건, MRP, 요거, MFC는 지금 구해봤더니 800 플러스 20의 L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구한다.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문제 잘못 봤다. 자, 이게 수요 독점이죠. 그러면 보세요. 요건 내가 지금 노동시장을 완전 경쟁이라고 놓고 이렇게 풀었는데 수요 독점이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수요 독점은 이인극다 조건 요거야. 요건데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이 회사의 MRP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게 AFC가 되는 거죠. 예. 수요 독점일 때 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은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MFC. 도출 과정은 아까하고 똑같죠. 그래서 고용량 결정이 되고 임금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노동 공급 곡선이다. 임금일 때 근로자들이 이만큼 공급하고자 한다. 이게 AFC고 수요 독점 시장에서 시장의 노동 공급 곡선은 기업에서 볼 때는 평균 요소 비용선이다. 왜? 그렇죠. 내가 이만큼 고용하려면 이만큼 임금을 지불해야 되죠. 이만큼 할 때 1인당 요거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AFC고 아까처럼 구하면 된다. 총 요소 비용 구하고 미분해서. 9번은 이제 외부 효과 문제, 이제 적정 생산량. 우리 1차 모의고사에서 그냥 개념만 봤는데요. MR 구해볼 때 MR은 100 빼기 5분의 1이 Q다. 비용함수 TC를 줬네요. 근데 3Q 환경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억나요? 사회적 비용 소셜 MC죠. 그거하고 이제 수요라는 것이 편익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SMC는 어떻게 구해? 프라이빗 MC에다가 외부 비경제가 있다면 소셜 마지널 데미지를 더해야 되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득을 주는 경우라면 소셜 마지널 게인 빼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잘 보니까 어때? 환경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이게 뭐겠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 비용은 지금 프라이 토탈 코스트죠. 여기 이게 4Q인데 사회적으로 총 피해가 3Q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소셜 토탈 코스트가 되겠죠. 요거는 프라이빗 토탈 코스트. 사회적 비용 더해서 7Q가 되니 MC 구해봐야 되겠죠. 사회적인 MC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네요. 7.
그리고 MR 주어져 있죠. 풀면 되겠네요. 이극다 조건 MR 그 다음에 사회적인 SMC 해서 생산량이 9, 그죠? 적정 생산량이 9가 되는, 됐죠?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 그대로요. 여기가 프라이빗 MC가 있고, 그렇죠? 시장 수요 곡선을 지금 MR로 이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10번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공공재는 동시에 소비하는 거니까 어때요? 사회적인 편익은 개별 소비자의 편익을 모두 더한 것이죠. 2번입니다. 어떤 한 단위 제가 소비할 때 그때 모든 소비자 한계 편익, 사적인 한계 편익을 모두 더한 것이다. 자, 11번은 역선택이죠. 지난 1회에서는 도덕적 K 말씀드렸는데 역선택이야. 여기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 그 내용 읽고 대처 방안. 근데 역선택은 좀 이게 그쵸 악질적이죠. 사전에 마음 먹고 보험가입해서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타먹는 거니까 감추어진 특성. 보험회사 입장에서 저 친구가 저런 마음 먹고 하는지를 몰랐다 이거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미시경제학이고, 그 다음 문제가 거시경제인데, 요거 중요한 이슈가 나왔죠. 국민소득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은 기억나시죠? 한나라 거시경제가 균형일 때, 그로부터 도출된데, 총수요는 C, I, G, 순수출이었죠. 총 공급은 GDP인데 국민 총소득하고 같다. 물론 이제 국의 순수치 요소 소득하고 교육 조건 변화, 실질 무역 손익이 있지만 그걸 0으로 한다면 같죠. 그러면 창출된 총 생산 소득 지출하겠죠. 같을 거다. 거시경제가 균형이라면 이 꼴이죠. 그럼 얘 맞추림하고 투자로 정리한 게 항등식이다.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된 거잖아요. 이걸 알고 있느냐 하는 문제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챙겨두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 보시면 폐쇄경제, 폐쇄경제니까 아주 잘 됐네요. 요거 없지? 요것만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 국내 총투자가 국민저축에 의해서 조달된다. 민간저축, 정부저축. 그럼 거기 문제 쭉 보면은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요 관계를, 그리고 여기서 사적 저축이란 말은 뭐죠? 민간저축, 프라이빗 세이빙,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 투자는 정부와 기업의 투자고. 그래서 요 항등식은 기억해 주세요. 항등식은. 그래서 관련되는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네요.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 문제 형태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단순 모형 재정정책 승수에 대한 얘기죠. 자, 갈까요? 한계 소비성이 0.5. 다른 말이 없다? 그럼 3부분 저행세 모형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계 소비성이 0.5이니 어때요? 승수는 2. 근데 정부 지출 증가할 때 승수 2가 되죠. 세금, 정액세 승수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정액세 승수는 1 분모가 1 C고 분자가 마이너스 C가 되니까 승수가 1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독특하죠? 한계 소비 성향이 지금 0.5야. 정부 지출 승수는 요거 2봐야 되고 저액세 승수는 마이너스 C가 되잖아요. 0.5니까 1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계산 문제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문제가 단순 모형에서 계산 문제 연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형이 여기 쭉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출 수입이 포함되어 있죠. 소비가 30 플러스 0.75 Y니까 한계 소비성 0.75.
그 대신 이 모형에서는 지금 세금이 없죠. 세금이 없고 투자 독립, 정부 지출 독립 변수, 수출, 그 다음에 수입이죠. 10 플러스 0.15, 요 0.15가 한계 수입 성향이었죠. 예. 그럼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13번이네요. 1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확대 모형이라는 게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죠. 확대 모형은, 보세요. 정액세뿐 아니라 비례소득세가 있을 수도 있고, 유발 투자, 그 다음에 한계 수입성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C0, CT0, 뭐 이전 지출을 한다면 TR0, 플러스 I0, 플러스 G0, 플러스 X0, 빼기 IM0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변할 때 승수가 이렇게 됐다 이거지. 이거만 좀 복잡해질 뿐이죠. 단순 계산.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어때요? 이 문제에는 보세요. 비례소득세가 없죠. 유발 투자도 없죠. 뭐만 생각하면 돼. 요게 이 문제, 이 다루어진 모형에 있어서의 승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풀었죠, 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10 증가했다. 그럼 보세요. 수출이 증가하게 되면 승수배만큼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봐봐. 수출이 10조 증가했고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수입이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수입은 여기 한계 수입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요 곱한 만큼 수입이 증가하겠죠.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비례세 집어넣고 재정의 변화를 물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예금 창조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통화 공급 함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계산 문제 풀어야 할 경우도 있고, 요건 예금 창조죠. 예금 창조는 어떻게 되지? 최초 본원 예금의 지준율의 역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용 승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 민간에서 예금, 본원 예금이 이루어지게 되면 역수, 지불 준비의 역수만큼 신용 승수 예금이 창조된다. 우리 시험에서는 여기 비교적 잘 출제가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 그럼 봐봐. 초과 지급준비금이 1조 원인데요. 그러니까 초과 지급준비금이니까 대출 가능한 거죠. 대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법정 지불 준비율이 0.05 되죠. 그러다가 10% 0.1 되겠지. 그러니까 신용승수가 변화하겠잖아요. 그래서 두 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법정 지불 준비율 0.5일 때, 5%일 때 0.05의 역수. 법정 지불 준비율이 10%가 되면 신용승수는 0.1의 역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번 계산. 자, 요건 16번이요. 요거는 문제가 재밌잖아요. 구축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입니다. 확대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구축 효과가 크지 않다. 그 말은 뭐야? 재정 정책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재정 통화 정책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재정 정책을 썼을 때 케인즈 학파 쪽에서 효과가 크다. 케인즈 학파는 투자 수요이자 탄력도 작고 화폐 수요이자 탄력도 크다고 본다. 그래서 IS 기울기 가파르고 LM의 기울기는 완만했었죠.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소득이 대폭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죠? 구축 효과가 작다. 이 얘기였죠? 통화정책도 한번 해볼까? 통화정책은 통화지 교수님 쪽에서 더 큰데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크고 IS 기울기 완만하고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는 작아서 LM의 기울기는 가파르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소득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봤던 크다. 승수가 크면 둘 다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 K 화폐 수요 소득 탄력도라고 했죠. 내용은 화폐 보유소 얘는 작을수록 효과가 더 크다.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만 우리 문제에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유동성 함정은 뭐죠? 이자율 최저, 채권시장, 채권 가격 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채권 싹 팔고 통화로만 보유하고 싶은 상태 수평이 되죠. 그래서 여기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무한대였죠. 이때는 통화정책 써봐야 어때? 효과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재정정책은 이자를 안 변하니까 구축 효과가 안 생기겠죠. 그래서 유동성 함정의 경우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는 재정정책을 써도 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구축 효과가 제로. 그래서 국민소득은 승수배 증가하는 것이고 재정정책이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효과 없고 재정정책은 구축효과 제로 승수배 통화정책은 효과 없고 이자율이 변치 않으므로 그래서 요거를 잘 따져서 챙겨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말은 재정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됐죠? 그렇게 맞춰서 푸시기 바랍니다. 17번은 뭐 아주 유명한 문제죠.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고 수요곡선 우하향하는 거 케인즈 이자율 효과, 피구 실질장모 효과, 그 다음에 경상수지 효과죠. 자, 그래서요 답은 3번입니다. A와 C, A 가볼까요? 물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쵸?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피구 효과죠. 실질 가치가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 물가가 내리면 실질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소비, 투자 증가. 그렇죠? 요거는 A와 C를 합성해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자율 효과, 피구 효과. 그 다음에 요 17번 문제에서는 경상수지 효과는 없죠. 그건 설명 안 했는데 그것도 물가 내리면 수출 증가, 수익 감소. 그래서 우하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요거는 우리가 1회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강조했었는데요. 그렇죠? 고용 통계. 그렇게 변화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경제활동, 또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구직활동 포기자, 구직 단념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주 섬세하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챙겨보세요. 근데 이게 눈으로 바로 떠오르진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데 볼까요? 구직 단념자. 열심히 내가 구직활동 하다가 지쳐서 못해. 그러면 경제활동 참가도 한 명 줄고 실업자도 한 명 줄었으니까 실업률은 감소한다. 그렇죠. 니은은 뭐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률 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 실업률도 높아진다? 알 수 없죠. 왜냐면 경제활동 참가한 사람이 취직에 성공했는지 아니면 계속 실업자에 있는지 그거 알 수 없으니까.
리얼, 구직 단념자가 많아도 고용률은 변치 않는다. 그렇죠. 고용률은 분모가 그냥 15세 이상 인구야. 분자가 취업자. 아무 변함이 없겠죠. 미음, 고용률이 증가하면 실업률 하락한다. 이 역시 알 수 없다. 분모가 고용률 구할 때는 그냥 15세 이상 인구고 실업률 구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복잡해요. 이거 제 설명에 이제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그리고 관련 문제 좀 챙겨서 봐주세요. 또 역시 실업의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요거는 여러분 챙겨 주십시오. 한번 읽고. 근데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해설에서 하나가 잘못되는데 리얼 자연 실업률이야. 자, 우리가 보면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누죠. 그런데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게 마찰적 실업이죠. 이걸 다른 표현이 탐색적 실업이란 말이야.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게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에요. 이게 문제죠. 구조적 실업은 사양 산업이에요, 지금. 일자리 자체, 내가 일할 수 있는 자체가 사라졌어. 일할 수 없게 되었단 말이야. 그래서 비자발적인데, 자, 자연 실업률은, 보세요. 스스로 일 안 하거나, 일하고 싶지만 다시는 이제 취업하기가 곤란해진, 여기 합친 게 자연 실업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 하에서도 존재하는 거. 근데 내용은 스스로 일 안 하겠다. 일하고 싶지만 이제 없어졌어. 이 직종, 직렬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조적 실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죠. 물가가 발생하면요, 그렇죠? 소득 재분배지. 요소소득 열심히 일해서 임금 받고 저축해서 이자, 렌트, 임대료 받았는데 물가가 오르게 되면 어때요? 실질 요소소득이 날아가죠. 그러니까 요소 공급자들은 불리해지고 요소 수요자들은 유리해지는 거죠. 이게 재분배입니다. 부. 이것도 우리가 알죠. 은행 예금 1억 해놨다. 금융자산이죠. 근데 물가 오르게 되면 금융자산, 은행 예금이라 놓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명목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쵸? 금융자산 1억 실질 가치는 날아가죠. 그 금융자산 보유자는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1억으로 만약에 뭐 땅을 샀다든지 물건을 사두었다. 그리고 실물자산을 보면 실질 가치, 실물 가치는 그대로죠. 땅 100평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땅값, 명목 가치는 오르게 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 인플레이션 발생이 되면 금융자산 소유자는 불리해지게 되고 유리해지죠. 부의 재분배야. 그 금융자산 소득자로부터 실물자산 이 사람한테로 부가 재분배된다. 이제 요거와 관련돼서 요거지 이자와 관련돼서 피셔 가설이라는 게 있었죠. 보세요. 실질 이자율을 R이라고 할게요. 명목 이자율입니다. 명목 이자율에서 아까 요거죠.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야 실질 이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실질 이자율은
요렇게 표시하면 예상이죠. 그럼 요건 사전적 개념의 퓨처 가설이고, 이거 사후적 개념의 퓨처 가설인데, 보세요. 요걸 중심으로. 물가가 올라. 인플레이션율이 오르게 되면 실질 이자가 어떻게 돼요? 줄게 되지? 그러면 채권 채무자 얘기잖아요. 채권, 돈 빌려준 사람하고 은행 예금한 사람하고 채무. 그렇죠.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땅 산 사람하고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이자가 내리게 되면 어때요? 채권자는 불리해지고 채무자는 유리해지는 것인데 실질 이자가 내렸다? 얘가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싸기 위해서는 명목이자도 싸고 그 대신 인플레이션율은 감소하면 이게 높아야 되겠죠. 얘는 작고 크고 그러면 실질 이자가 내려서 채권자는 뭐 엄청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 됐죠? 요거 묻는 문제야. 그러니까 20번 문제에서 해설 볼까요? 채무자, 차입자에게 유리한 것은 어떻게 돼? 실질 이자가 낮을수록. 그럼 실질 이자가 낮으려면 어떻게 돼요? 명목 이자를 싸고 인플레이션율은 높고. 그래서 전부 케이스별로 한번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 21번은 비교의 판별을 하는 문제죠. 한국, 미국, 선박과 비행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 X, Y 이렇게 하면 좋은데 선박, 비행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에 맞춰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 번에 풀어야 되겠죠. 자, 이 문제가 아주 재밌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여러분 마음으로 정해야 돼. X축의 선박, 수직축의 비행기. 나는 이렇게 했어요. 뭐 거꾸로 해도 되겠죠. 여러분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문제 쭉 보면은 한국은 뭐 비행기 3대, 선박 제로, 비행기 제로, 선박 12대. 미국은 비행기 8, 선박 제로. 비행기 제로일 때 선박 16. 그림 그려보면 되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한국이야. 절편 셋 12개가 된다. 이렇게 그려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절편이 8, 16인데, 자, 이게 PPC잖아요. 그럼 보세요. PPC 기울기가 MRT죠. X, 선박 Y. 요게 한국이고, 요게 미국이니까 기울기 자체가 어때요? 한국이 작지? 미국이 크죠, 지금? 그래서 거기 구해보니까 그 좌표점 있고 기울기, 한국은 요게 4분의 1이고, 미국은 2분의 1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1차 모의고사에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한계 변환율은 뭐죠? 안 했나? 여기서 합시다. MRT는 뭐예요? 하나 늘릴 때 하나 줄여야 되는 비율이니까 뭐죠? Y제 수량으로 표시된 X제 생산의 기회비용이다. 그럼 여기서 선박과 비행기니까 비행기 수량으로 표시된 선박 생산 기회비용이 한국이 더 싸죠. 선박 생산 기회비용이 더 싸. 그러니까 한국은 X, 선박의 비교율을 갖게 되고 미국은 Y, 비행기의 비교율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율 판별할 때, 그죠? 비교율 판별할 때 데이터를 주고 할 수도 있고 이거예요. 근데 요 비교율 판별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잘 난단 말이에요. 요건 내가 강조할게요.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풀어봤던 거. 그래서 요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역하게 되면 이제 균형 교역 조건 요 사이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4분의 1하고 2분의 1.
혹시 역수로 본다면 0.5와 0.25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기회비용 하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박 비행 이렇게 나오게 되면 만만찮아요. 꼭 잘 연습 부탁드립니다. 22번입니다. 이건 관세죠. 1차 모의고사에서는 우리가 폐쇄경제에다가 자급자족할 때, 이거는 자급자족하다 관세 매길 때 똑같죠? 그림 볼까요? 그래서 수요 공곡선 주어졌고 곡선식으로 바꿔서 그림 그리고, 근데 국제가격이 220이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모형대로 국내 구해보면 가격이 50이고 수량이 50인데 국제가격 20일 때 자유무역이죠. 그러다가 10원 관세를 매게 되면 가격이 30으로 올랐죠. 나머지는 여러 번 몫이야. 그치?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 그려놓고 일일이 좌표점 전부 구해봐야 되죠. 그래서 관세 부과 효과. 관세 부과 효과는 국내 소비량 감소, 국내 생산 증가, 수익 감소. 그 다음에 잉여 변화.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죠. 직접 여러분 해보셔야 돼. 그래서 답을 찾으시도록.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에서 환율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23번입니다. 실질 환율이죠. 실질 환율을 엡실론이라고 한다면 요거 원화 표시 국산 가격, 요거 원화 환율, 요거 외화 표시 외국 상품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변화율로 바꿔보면 실질 환율 변화율은 자, 요거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외화 표시 외국 상품 가격 변동률, 그 다음에 빼기 원화 표시 국산품의 가격 변동률 대입해서 푸시라. 변화율 이렇게 챙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은 이자율 평가 얘기죠. 지난 시간에 봤던 1차 모의고에서 봤던 PPP, 그 다음에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 실질 환율, 그 다음에 24번은 이자율 평가인데 이자율 평가는 보세요. 기본이 요거죠. 한국 채권 살까, 미국 채권 살까. 근데 한국 채권 수익률이 10%고 5%가. 그럼 이것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채권 사는 게 좋고, 미국 사람도 당연히 미국 채권 사는 게 유리하겠죠. 일본 사람도 지금 자본시장 개방화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무조건 이제 한국 채권 사야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채권 살까, 한국 채권 살까? 미국 갔다 와야 되죠. 비교해 보려면 환율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역시 환율이죠. 또 일본 사람이 미국 갔다, 그 환율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올까, 우리나라 환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란 말이에요.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이것만 보면 한국 채권 사는 게 유리하죠. 근데요, 한국의 환율이, 그쵸? 보세요. 아, 이게 한국 채권 사는 게 유리할 것 같아. 한국 채권 샀어. 근데 한국의 환율이 오르게 되면, 요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한국 환율 오르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채권 투자했다가 나갈 때 어때요? 환전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들어올 때 1달러 가지고 1,000원 바꿨는데 나갈 때 환율이 1,100원 올랐다. 그러면 1달러 하려면 1,100원.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여기 환차익, 환차손인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다 나갈 때 우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자, 한국에 와서
외국 수익률보다 높이 받다 하더라도 손해. 그쵸? 5% 이상 오르면 안 돼. 그래서 요게 이자율 평가였잖아요. 요때 요거는 뭘까요? 양국 두 나라 채권 수익률이 동일해질 조건이죠.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나오면 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기본은 제가 말씀드린 거 요거를 가지고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명목 환율. 그에 따른 반율. 그 환율이 어떻게 되고 환율 변할 때 어떻게 될 건가. 자, 하나씩 잘 봅시다. 1번. 여기 이제 외환시장 얘기를 전부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25번에 1번. 환율이 오른다. 해외에서 국내 제품 수요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죠. 근데 우리가 수출품 가격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원화 표시 수출 가격. 환율로 나누면 외화 표시 수출 가격이죠. 근데 환율이 올랐대.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원화 표시 수출 가격 그대로라도, 그쵸, 외화 표시, 외화를 달러라고 합시다.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내려서 어떻게 돼요? 수출이 잘 되겠지. 그러니까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틀렸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증가, 외국 사람 수요량 증가. 오를 때 국내 외국 제품. 그럼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요거 알아야 되죠, 우리가. 요거는 외화 표시 수입 상품 가격. 환율 곱하면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죠. 근데 환율이 올랐대. 그럼 어떻게 될까? 외화 표시 수입 가격 그대로라도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수입 가격이 오르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비싼 수입품 안 사겠죠? 수입 수요량이 줄게 되고. 틀렸네요. 3번입니다. 다른 상황은 그대로고 환율이 내릴 때 교역 조건이 악화된다. 야, 이것도 잘 봐야 될 문제.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교역 조건은 뭐냐? X제 수출량으로 Y제 수입량 나눈 것이죠. 근데 이제 무역이 균형일 때는 이게 Y제 수입품 가격이죠. X 수출품 가격, 이게 교역 조건이었죠. 근데 보세요. 수입하게 되면 외화 표시 수입품이 들어왔을 때 원화 표시 가격은 여기 환율 곱해야 되잖아요. 그럼 분모가 뭐가 돼?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 되고 분자는 뭐 그대로 X 원화 표시 수출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자, 환율이 어떻게 됐다고? 환율이 내렸다. 그럼 보세요. 달러 표시 수입 가격은 그대로라도 얘가 내리니까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이 내렸죠. 원화 표시 수출 가격 그대로. 교역 조건이 개선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역 조건은 개선되고 하나 더 해볼까? 그 대신 환율이 내리면 경상수지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경상수지는 악화되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보면은 교역 조건은 개선되는 겁니다. 네 번째, 환율 상승 예상이단 말이야. 자, 보세요. 환율이 오를 걸로 예상. 요거 잘 챙겨놔야 돼. 예상.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봐봐.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외화 표시 아까 했었죠. 수출 가격이 내려서 어떻게 돼? 외국 사람 수요가 증가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이 증가하죠.
자, 환율이 오르면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은 올라.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상품 수입 수요량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예상이잖아. 예상. 환율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달러 표시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앞으로 내리면 그때 늘리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바이어한테 야 기다려. 한 일주일 있다 내가 깎아줄게. 수출을 미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 원화 표시 수입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이 돼.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야단났죠? 수입할 때 원화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예상되니까 빨리 어떻게 돼? 서두른다. 그래서 환율 변동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근데 시험에서 지금 4번 문제에서 뭐 나오면 이건 경상수지고, 자, 외국에서 자본 투자 중에서 기타 투자 차입한 기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갚아야 되죠?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보세요. 원화 표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1달러 빌렸어요. 그래서 환율 1,000원일 때 그쵸? 1,000원 해서 갚으면 되는데 환율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1달러 빚 갚는데 2,000원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럼 보세요. 환율이 올 걸로 예상되면 어떻게 돼? 원화 표시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환율 오르기 전에 빨리 내가 능력 있으면 조기 상환 빨리 서둘러서 갚으려고 할 거다. 빨리 갚으니까 어떻게 돼? 기타 투자 자본 유출. 이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뭐 국내 통화량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통화량 증가하면 이자율이 내리고, 이자율이 내리면 자본 유출, 증권 투자 자본 유출, 환율이 오르게 되겠죠. 잠깐만요. 아이고, 답이 마지막에서 2개가 돼버렸네. 그렇죠? 자, 다시요. 통화량 증가하면 이자가 내립니다. 이자율이 내리게 되면 자본 유출, 외환 수요 증가해서 환율이 오릅니다. 내가 이걸 하나 손 본다고 하다가 미스를 냈네요. 환율이 답이 2개야. 그러니까 5번. 예, 면하게 됐습니다. 환율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답이 딱 하나만 되겠죠. 자, 이거 하나는 복수 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맞고 5번도 맞고. 자, 그래서 이제 2회 모의고사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 내가 틀린 문제만 골라가지고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만 조금 보완하시고, 네. 그리고 결국 막판에 남은 시간에 어떻게 시간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당락을 좌우해요. 어느 정도 다 여러분 열심히 하신 분들이니까 그죠? 마무리 짜투리 시간 줄이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내 공부한 범위 안에서, 내가 한 능력 안에서 마무리 하셔야 돼요. 새롭게 뭐 기본서를 찾아본다거나 하는 것은 안 돼요. 마음만 불안해지고. 그래서 하여튼 잘 마무리하셔서 올해 다들 좋은 성적 거두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합니다. 하여튼 마인드 흔들리지 마시고 멘탈 튼튼하게 마무리 잘 하십시오. 예,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